노년에 접어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기댈 곳은 어디인가? 평생 함께한 자식이 있고 반평생 동고동락한 배우자가 있다. 그러니 늙어서는 그들이 내 의지처가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 막상 세월이 흘러보면 그게 생각만큼 든든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자식은 자식대로 바쁘고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늙어간다. 내가 기대면 기댈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고 마음은 불안해진다.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기대는 마음을 두면 실망도 거기서 난다. 그는 가족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었다.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내며 그리움을 달랬고 아내를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았다. 노년의 진짜 의지처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18년 유배 생활 동안 그는 가족 곁에 있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더 단단한 정신을 세웠다. 홀로 서는 법을 배웠고 마음의 힘으로 견뎌냈다. 공자는 말했다. 나이 50에 천명을 알았고 60에 귀가 순해졌으며 70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 말은 단순히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경지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수련을 거쳐야 비로소 그 경지에 이른다는 의미다. 노년은 누군가에게 기대서 편안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완성하는 시기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사상을 빌려 물어보려 한다. 노년의 진짜 기댈 곳은 어디인가? 자식인가, 배우자인가, 아니면 내 안에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노년의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찾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정약용은 39살에 유배를 떠났다. 전라도 강진, 서울에서 300리가 넘는 먼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18년을 보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세월이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다. 아내가 그리웠고 자식들 얼굴이 눈에 밝혔다. 편지를 쓰고 또 썼다. 그러나 답장은 더디게 왔고 때로는 오지 않았다. 그는 그 시간 속에서 깨달았다.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것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늘 곁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렇다고 그가 가족을 버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였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의 교육을 걱정했고 아내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그들에게 기대면 그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내가 홀로 설 수 있어야 그들도 편하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 집중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색했다. 감정이 흔들릴 때면 마음을 가다듬고 외로울 때면 자연을 벗삼았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다.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비로소 마음이 견고해진다. 기댈 곳이 없다는 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였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고 스스로 일어서야 하니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졌다. 그는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았다. 노년의 진짜 힘은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노자는 말했다. 스스로를 아는 사람이 밝고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 강하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가족을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않았고 외로움을 느끼되 무너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진짜 강해졌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약해진다고 생각한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진다. 그러나 정약용은 보여줬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노년을 의존의 시기로 본다. 젊었을 때는 혼자 살았지만 늙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몸이 약해지면 실제로 타인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하고자 한 건 육체적 의존이 아니라 정신적 의존이었다. 마음까지 기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음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노년이 평안해진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족 안에 있다. 어머니, 품과 아버지 등에 업혀 자란다. 형제자매와 함께 놀고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한다. 가족은 우리 삶의 시작이자 토대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족을 믿는다. 힘들 때 기댈 곳, 위로받을 곳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의존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게 가족의 본질이기도 하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한다. 부부는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조금씩 무너진다. 부모는 더 이상 자식에게 줄 것이 많지 않고 오히려 받아야 할 입장이 된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한다. 둘 다 늙어가니 서로를 돌보기도 버겁다. 이때 우리 마음 속에서 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위치로 바뀐다. 이것이 쉽지 않다. 자존심도 상하고 서운함도 생긴다. 내가 이렇게까지 키워줬는데 왜 이것밖에 못해주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오래 함께 살았는데 왜 나를 이해 못하나 하는 섭섭함이 쌓인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기대게 된다. 더 많은 관심을,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시간을 바라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는다. 자식들은 자신의 삶이 있다. 일에 치이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다. 노부모를 챙기고 싶어도 시간과 여유가 없다. 주말에 한 번 들르는 것도 벅차다.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부담이다. 부모는 섭섭하고 자식은 미안하다. 이 틈에서 관계는 삐걱거린다. 배우자는 어떤가? 둘 다 늙으니 서로를 돌볼 체력이 부족하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한 사람도 힘들다. 함께 늙어간다는 건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두 사람 모두 약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배우자에게만 의지하면 때로 외로움이 더 깊어진다. 당신도 이제 나를 못 챙기네 하는 서운함이 생긴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다. 기대는 마음을 두면 실망도 거기서 난다. 가족에게 기대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다. 상대방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받는다. 그리고 그 상처는 관계를 갈라놓는다. 석가모니는 말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나온다. 가족에 대한 집착, 그들이 나를 돌봐줄 것이라는 집착, 그들이
내 노년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집착. 이런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가족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기대하되 매달리지 않는 것. 이것이 노년에 필요한 지혜다. 의존은 처음에는 편안함처럼 느껴진다.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면 고맙고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게 든든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의존이 독이 된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 자식에게 의존하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게 당연해 보인다. 효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면 부모는 점점 더 많은 걸 바라게 된다. 전화를 더 자주 해주기를, 더 자주 찾아오기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를 바란다. 자식은 처음에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자기 삶도 있고 자기 가족도 있다. 모든 걸 부모에게 맞출 수는 없다. 그러면 갈등이 생긴다. 부모는 섭섭하고 자식은 부담스럽다. 관계는 무거워진다. 배우자에게만 의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년에 접어들면 친구도 줄고 사회생활도 줄어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배우자가 내 유일한 의지처가 될 때다. 배우자가 조금만 나를 소홀히 해도 외롭고 배우자가 바쁘면 불안하다. 이런 의존은 관계를 질식시킨다. 상대방도 숨이 막히고 나도 불안해진다. 정약용은 강조했다. 스스로 서는 사람이 비로소 편안하다. 스스로 선다는 건 남의 도움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 중심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이다. 타인이 나를 떠받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탱한다는 뜻이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한다. 노년의 행복을 가르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자기 통제감이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느낌. 이것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 반대로 이 통제감을 잃으면 우울해진다. 타인에게 의존할수록 통제감은 떨어진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남에게 부탁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이런 삶은 불행하다. 장자는 말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다. 노년도 마찬가지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한다. 그 뿌리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어야 한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태도. 이것이 뿌리다. 이것이 단단하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의존은 나를 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주변 사람도 힘들게 만든다.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배우자는 짐을 진 느낌을 받는다. 모두가 불행해진다. 그래서 의존은 사랑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나도 자유로운 것이다. 기대지 않고도 서로 곁에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다. 그렇다면 어디에 기대야 하는가? 정약용의 답은 명확했다. 내 마음에 기대라. 마음을 단단히 세워라. 그것이 노년의 진짜 의지처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 진리를 몸소 실천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지위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기댄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몸을 씻고 옷을 단정히 입었다. 비록 유배인의 몸이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글을 썼다. 이런 규칙 있는 일상이 그를 지켰다. 왜 규칙이 중요한가? 규칙은 마음의 뼈대다. 흔들릴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다. 노년에는 특히 더 그렇다. 할 일이 줄어들고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삶이 무너지기 쉽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늦잠을 자고 밥 먹는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하루 종일 TV만 본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마음도 흐트러진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진다. 정약용은 이를 경계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일상의 규칙을 지켰다. 이것이 첫 번째 습관이다. 규칙 있는 일상.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무언가를 하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마음을 지탱한다. 두 번째는 감정 절제와 자기이로다. 유배의 생활은 외로웠다. 가족 생각에 눈물이 났고 억울함에 화가 났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는 글을 썼다. 시를 짓거나 일기를 썼다. 마음속 응어리를 글로 풀어냈다. 또한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것도 지나간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끝이 난다. 이런 자기 위로가 그를 버티게 했다. 노년에는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진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쉽게 서운해한다. 이것은 뇌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기능이 약해진다.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화가 날 때 심호흡하기, 서운할 때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슬플 때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이런 작은 실천이 마음을 안정시킨다. 세 번째는 작은 배움과 사색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수백 권의 책을 저술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역경 속에서도 그는 배움을 이어갔다. 배움은 마음을 살아있게 만든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깨달음을 얻는 즐거움. 이것이 삶의 활력이 된다. 노자는 말했다. 배움은 날마다 더하는 것이고 돈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정약용의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었다. 쓸데없는 욕심을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사색도 마찬가지다. 조용히 앉아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것이 마음을 깊게 만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이다. 외부 환경은 바꿀 수 없다. 자식이 얼마나 자주 찾아올지, 배우자가 얼마나 나를 챙겨줄지,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생각과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할지, 이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노년을 지키는 힘이다. 역설적이게도 기대지 않을 때 관계는 더 좋아진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사랑이 자유로워진다. 정약용의 삶이 이를 증명한다. 유배에서 돌아온 정약용은 가족과 재회했다. 18년 만이었다.
그 긴 세월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오히려 관계는 더 깊어졌다. 왜일까? 그는 가족에게 기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배지에서 그는 혼자 버티는 법을 배웠다. 가족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혼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가족이 곁에 돌아왔을 때 그는 요구하지 않았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고 왜 이것밖에 못 해주나 서운해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자식들도 편안해졌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니 부담이 없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대할 수 있었다. 이것이 기대지 않는 사랑의 힘이다. 상대를 자유롭게 하니 관계가 고요해진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떤 노인이 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다. 이제 자식이 다 컸고 제 앞가림을 한다. 노인은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이제는 나를 돌봐줘야지. 그래서 자주 전화한다. 밥은 먹었니? 건강은 어떠니? 언제 집에 오니? 자식은 처음에는 받는다. 그러나 매일 전화가 오면 부담스럽다. 나중에는 전화가 오는 게 두렵다. 통화를 피하게 된다. 노인은 서운하다. 요즘 전화도 안 받네. 관계는 서먹해진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같은 상황에서 노인이 생각을 바꾼다. 자식도 바쁘겠지. 나는 내 삶을 살고 아이는 아이 삶을 살면 돼.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 대신 가끔 정말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자식은 편안하다. 부담이 없으니 오히려 자주 연락하고 싶어진다. 주말에 시간 내서 찾아간다. 노인도 기쁘다. 억지로 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왔으니 더 반갑다. 관계는 따뜻해진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서로에게 매달리면 숨이 막힌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혼자 산책하고 싶다고 하면 보내주면 된다. 나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서로의 독립을 존중할 때 관계는 건강해진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다. 진짜 좋은 관계는 끈적하지 않다. 가볍고 담백하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자유를 인정한다. 노년의 가족 관계도 이래야 한다. 피가 섞였다고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대를 소유할 수는 없다. 각자 독립된 인격이고 각자의 삶이 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평안해진다. 스스로 바로 서면 남의 도움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기대서 받는 도움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독립해서 받는 도움은 감사하게 느껴진다. 자식이 뭔가 해줄 때 당연한 거야가 아니라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다. 배우자가 챙겨줄 때 왜 이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덕분에 편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관계를 지킨다. 정약용의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하다. 노년을 지켜주는 힘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독립이다. 자식도 배우자도 아무도 나를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이게도 관계는 더 깊어지고 삶은 더 평안해진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생 가족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독립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법이 필요하다. 첫째,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앞서 말했듯 규칙 있는 일상이 마음을 지탱한다.
그런데 이 루틴은 가족과 무관하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산책하기, 매일 저녁 일기 쓰기, 일주일에 3번 운동하기 같은 것들이다. 이런 루틴이 쌓이면 내 삶의 중심이 가족에서 나 자신으로 옮겨온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다. 이 시간이 그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다. 가족이 뭘 하든, 자식이 전화를 하든 안 하든 그분의 아침은 변함없다. 이런 안정감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둘째, 배움을 이어가라.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다. 아니, 나이가 들었기에 더 깊이 배울 수 있다. 젊었을 때는 시간에 쫓겨 공부했지만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배울 수 있다. 책을 읽어도 되고 강의를 들어도 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된다. 중요한 건 계속 배운다는 것 자체다. 정약용은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 의학, 건축,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오히려 노년의 배움은 더욱 깊다. 인생 경험과 결합되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 셋째, 내 감정을 돌보는 연습을 하라. 감정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돌봐야 한다. 화가 날 때 왜 화가 나는지 들여다보라. 서운할 때 그 서운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부정적 감정은 기대에서 나온다. 내가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화나고 서운하다. 장자는 말했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지도 고요하다. 외부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평안하다. 이 고요함을 얻으려면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명상을 해도 되고 산책을 해도 되고 글을 써도 된다.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라.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라. 감사는 마음의 근육이다.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라.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햇볕을 쬐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크나큰 축복이다. 기대가 큰 사람은 감사하기 어렵다. 뭘 해줘도 이 정도는 당연하지 생각한다.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자식이 전화 한 통만 해도 고맙고 배우자가 차 한 잔 내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노인이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한다.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한다. TV를 켜놓거나 전화를 하거나 사람을 만난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진정한 독립은 불가능하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이 시간이 소중해진다. 아무 방해 없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이것이 마음을 충전시킨다. 석가모니는 말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노년에는 더욱 그렇다. 내가 나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남이 밝혀주는 빛에 기대면 그 빛이 꺼질 때 나는 어둠 속에 남는다. 그러나 내 안에 등불을 켜면 어디를 가도 밝다. 이 모든 실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좋다.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매일 10분 산책하기,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하나 떠올리기.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마음이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 단단한 마음이 노년을 지킨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온 뒤 쓴 시가 있다. 홀로 서서 바라보니 온 천지가 내 것이로다. 이 시는 그의 깨달음을 담고 있다. 홀로 선다는 것.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니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지탱하니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다.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그들과 함께하며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눴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면 이 관계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함께 있되 기대지 않기,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기, 서로를 소중히 여기되 각자 독립적이기. 이것이 성숙한 노년의 모습이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다만 그들도 바쁘고 힘들고 자기 짐이 무겁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함께 늙어가지만 둘 다 약해진다. 서로 완벽하게 챙겨줄 수 없다. 이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하는가? 정약용의 답은 명확하다. 내 마음에 기대라.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감정을 다스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배움을 이어가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라. 이런 실천들이 쌓여서 노년의 진짜 기둥이 된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고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러나 이 길을 가야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노년은 불안하다. 언제 그 의지처가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기대는 노년은 안정적이다. 내가 나를 지탱하니 흔들릴 이유가 없다. 공자는 70에 이르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것은 방종이 아니라 완성이다. 마음이 완전히 다스려졌기에 어디로 가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도 노년에 이 경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마음을 닫고 태도를 바로 세우고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노년의 과제다. 늙는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의 아름다움이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를 견뎌냈다. 가족 없이, 지위 없이, 오직 자기 마음의 힘으로 버텼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노년의 외로움, 불안, 서운함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마음만 단단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자. 작은 것 하나라도 좋다.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감정을 돌보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정약용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홀로 서서 바라보니 온 천지가 내 것이로다. 늙어서 기댈 곳은 자식도 아내도 아니다. 진짜 기댈 곳은 바로 내 안에 있다. 내 마음, 내 태도, 내 생각. 이것이 노년을 지키는 진짜 힘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평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란다.